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의 말만 놓고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한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어서 북미 대화 시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3박 4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봉합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금고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 돈다발 묶음으로 경제부총리 시절 집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특활비를 상납받기 전 국정원 예산을 꼼수로 늘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기온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추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선 난방 공사가 지연돼 1,300여 가구 4천여 명의 주민이 실내에서 텐트를 치고 패딩을 입은 채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15명이 숨진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잠수가 가능한 해경특수구조대가 출동했다가 공기통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와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골든타임을 날린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의도에 300억 원대 당사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겠다는 건데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려면 계약 만료일 최소 2달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9달 만에 다시 재개되면서 서울 종로구 창덕구 앞 도로에는 관광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또다시 불거진 도심 관광버스 주정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공식 발언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화의 전제 조건은 없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조율되는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정상적이라면 국무장관의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은 대통령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동안 트럼프와 틸러슨은 북핵 문제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의 역대 미 행정부의 기조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하자. 이게 이제 틸러슨의 발언들이 매우 직설적이라고 느껴지는군요. 네, 틸러슨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성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그동안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 전제 없이 대화하자로 압축됩니다. 먼저 틸러슨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We're ready to talk anytime North Korea would like to talk.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예. 틸러슨은 또 그냥 만나서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협상장 테이블이 사각인지 원탁인지 궁금하다면 그것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예. 자, 표현만 놓고 보자면 이거 뭐 완전히 열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평양을 향한 가장 명확한 외교적 접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CNN은 공개 초대장을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예. 자, 과연 그런데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와 어느 정도 교감을 거쳐서 내놓은 것이냐, 즉 트럼프도 이 발언에 동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이죠. 네, 사실 틸러슨의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그런 의구심을 내보이는 분석이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틸러슨이 과연 트럼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의 발언 이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게 트럼프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한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논평만을 봐서는 틸러스 발언에 대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으로도 해석됩니다. 복수의 백악관 소식통들은 JTBC에 틸러스 장관이 트럼프는 물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갈등을 빚고 있어서 전지 없는 북미 대화 발언이 관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틸러슨은 이런 주장을 이 시점에 내놓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외교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들여보자는 강한 대북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의 시한이 다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강경파인 맥메스터도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신년사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담도록 유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틸러슨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옵션도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사시 북진에서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중국 측 고위 채널과 협의했다고 공개하면서 북한의 오판을 견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한동대 김준영 교수가 있는데 틸러슨이 발언했던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따 2부에 저희들이 바로 워싱턴으로 연결해서 틸러슨 발언의 맥락을 좀 더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이 내걸었던 대북 대화의 전제가 핵 포기에서 핵 동결로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핵 보유를 인정하고서라도 먼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틸러슨의 오늘 발언은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더라도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리고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보여준 겁니다. 일단 동결을 얘기하겠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일단은 제한 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3월 말까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까지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안 하는 부분. 핵시설 동결이 입구, 비핵화가 출구가 되는 단계적 비핵화론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틸러슨의 파격적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하루 이틀 트럼프의 입장까지 면밀히 살피고 반응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협상용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지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간 본격 대화 재개 여부는 트럼프의 추가적인 확실한 약속이 이어지느냐 또 북한이 어떤 조건을 내놓느냐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트럼프의 트위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틸러슨의 발언을 접한 우리 외교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른바 트위터 정치를 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가 당연히 관심사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도 대화를 희망한다면서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접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북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미 양국이 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위해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동결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대화 창구부터 다시 여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기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차를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틸러슨의 발언에 일단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당연한데 이쯤 되면 그 발언의 맥락을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틸러슨이 발언한 바로 그 토론장에 함께 있었던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잠시 후 2부에서 현지로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사드 갈등을 이번에 매듭짓고 그야말로 봉합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태도에 냉랭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제중 한국인들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드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와 온 국민들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중국도 호응했다며 양국 관계가 외부 갈등 요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양국 합의를 통해 사실상 사드가 봉인됐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난징 대학살 8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난징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인 점을 감안해 성의를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집요하게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이라 한중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풀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첫날 중국 지도부는 대거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난징 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를 갖추었지만 중국 매체는 오히려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논조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중국의 행태는 사드 문제를 의식한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내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자, 지금 손님을 국빈으로 초대하고 집주인은 집을 비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중국은 오늘을 일본군이 난징 시민 30여만 명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날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 재산 날입니다. 올해는 80주년이어서 최종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참석키로 결정됐습니다. 대신 리커창 총리는 지방시차를 마치고 어젯밤 귀경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깜짝 참석을 기대했지만 내년 3월 은퇴 예정인 장가오리 부총리가 참석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뭐랄까요,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요 며칠 중국 관영 매체에선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는 게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예. 이미 일부가 오늘 국빈 방문 시작일 관례대로 문 대통령의 사진과 경력을 3면에 보도한 정도입니다. 중국 CCTV는 어제 사드 운용 시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반복해 방영했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중화권 매체 더웨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저희가 숨어 있다며 중국의 문 대통령 냉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사드에만 집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시진핑 주석과는 거의 30시간 만에 얼굴을 보는 국빈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무례를 지적할 만해 보이는군요. 예, 시 주석의 난징행은 중국의 무례를 지적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총리 오찬 불발입니다. 국빈 방문은 국빈 만찬과 정권 2인자의 오찬이 관례입니다. 중국은 총리 오찬을 완곡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번엔 사전 스킨십이 전혀 없이 바로 이제 회담으로 직행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 내일 회담이 문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역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상화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국 정상의 웃는 사진이 인민일보 1면에 게재되느냐 여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룩항 외교부 대변인은 연 이틀 양국 지도자가 공동 관심사를 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전제 없는 대화 발언은 한중 정상회담에 불리하지 않은 국면입니다. 미중 간 진행 중인 북핵 해결 시나리오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공간이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넘어가는 곳은 북악 스카이웨이나 청와대 인근 골목길들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돈을 아예 자신의 집무실에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부총리 시절 집무실이라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국정원 금고에서 5만 원짜리를 뭉치로 꺼내서 만든 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 당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습니다. 당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준비시켰습니다. 먼저 국정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 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돈 묶음 10개씩 5천만 원을 한 다발로 총 2다발 1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도 이현수 기조실장이 찾아갈 테니 만나보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 전 실장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 의원의 사무실 접견실에서 현금 다발이 든 서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최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납 과정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배달한 이 전 실장의 진술과 당시 차량 내역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돈들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내신 세금이죠. 최경환 의원은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받기 직전에 국정원 예산을 472억 원이나 늘려주었는데 물론 그 연관성은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는 방법이 이전 사례와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8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최경환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다음 해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최 의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을 늘려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해 공식 예산은 크게 늘려주지 않는 대신 비공식 예산인 기재부 소관에 국정원 예비비를 대폭 늘려줬다는 겁니다. 기재부 예비비는 다른 부처 예비비와 섞여 있어 외부에선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국회의 감시나 견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당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실세이자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기도 포천의 기온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웠죠. 한강에도 드디어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근길에는 아무리 두껍게 옷을 끼워 입어도 동장군의 기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사 냉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강까지 열린 강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은 두껍게 옷을 껴입었습니다. 목도리로 칭칭 감아매고 털모자도 푹 눌렀었지만 매서운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 북극으로 버스 정류장에는 바람을 막을 온기 텐트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의 기상청 관측기에서 측정한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아침 7시 5분에 가장 추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도 영하 22.7도까지 떨어진 시간은 오전 7시 34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추웠던 겁니다. 복사 냉각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아뒀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밤 동안 방출하며 지표면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동트기 직전인 출근 시간에 빼앗긴 열이 가장 많아 기온이 낮은 겁니다. 오늘처럼 구름 없이 맑은 날 열을 더 쉽게 빼앗깁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 서울 기준으로 나흘 만입니다. 하지만 평년 기온보다 낮아 모레 아침까진 다소 춥겠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예, 보통 냉동 물품을 보관하는 냉동고의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냉동 창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운 곳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수산물도 냉동 창고보다 차라리 바깥에 보관하는 것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매끈한 얼음 덩어리가 쏟아집니다. 영하 8도에서 이틀 동안 얼린 이 얼음의 무게는 하나에 140kg이나 됩니다. 용도에 따라 얼음 보관 온도도 다릅니다. 주로 차가운 음료에 쓰이는 작은 각얼음은 영하 15도, 큰 얼음 덩어리는 영하 3도를 유지합니다. 제 어깨 높이까지 오는 이 커다란 얼음 덩어리는 주로 수산물 시장으로 공급됩니다. 얼음이 녹는 걸 막기 위해 이곳 냉동 창고에 잠시 보관 중인데요. 현재 이곳의 온도는 영하 4.3도입니다. 하루 내내 냉동 창고보다 기온이 낮은 곳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22.7도까지 떨어진 경기 포천은 낮에도 영하 6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포천서 한 55년 이상 살았는데 10년 만에 오늘 진짜 영하 22도 떨어졌어요. 너무 춥습니다, 날씨가. 얼음 창고보다 낮은 바깥 기온에 수산물도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냉동이 안 되는데 자연 냉동 돼버렸어 이게. 얼어버린 생선 아가미를 불을 피워 녹이고 내놓은 생선이 얼어붙지 않게 신문지를 따뜻한 물에 적셔 간이 핫팩도 만듭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도 영하 4.4도에 불과해 얼음 창고 같은 추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난방도 안 되고 온수까지 안 나와서 거실에 텐트를 치고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배관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1,300세대의 주민 4천여 명은 군대 혹한기 훈련을 연상케 한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요. 이곳에선 8월부터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두 아이 엄마 김보현 씨가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화장실로 가져갑니다. 새순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2달 넘게 아침마다 물을 끓여야 합니다. 병원 왔다 갔다 출근 도장 찍다시피 하고요. 지금 이거 핫팩 이게 한 통 샀는데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지금 다 썼어요. 하루에 몇 개씩 쓰니까. 음식도 집에서 잘 안 해먹고. 옆동에 사는 한상훈 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생활합니다. 집은 캠핑장을 방불케 합니다. 난로를 2대나 틀고 온수 매트에 난방 텐트까지 설치했지만 실내 온도는 13도에 불과합니다. 지구 오후 1시인데요. 밤이 되면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환기훈련 나온 것처럼 잠잘 때면 코가 시려서 다 모여 있어야지 그래도 따뜻하니까 지금 다 모여서 같이 잠자고 있고요. 또 다른 집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캠핑장에서나 볼 법한 대형 텐트가 쳐 있습니다. 이쪽에는 온열기구가 놓여 있는데요. 콘센트에는 이렇게 온열기구 코드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재가 날까 두려워서 이렇게 간이 소화기까지 집에 놓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서 밤사이 정전이 잇따르고 불안감도 커져갑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나와 친척집이나 새방을 구해 생활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배관공사가 오래 걸렸지만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기간이 그러니까 늦었죠. 공사 기간 15일까지니까. 원래 11월이었던 거죠? 아니. 예정 공고를 한 거지. 시공업체는 18일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점점 거세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는 거래를 못하게 하고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발표하기 두세 시간 전에 이미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등에 그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책도 한 발 늦었지만 이 사전 유출 파문 때문에 정부의 공신력이 더 추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거래를 할 수도 없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잇따라 폐쇄하며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식 발표하기 전 대책의 내용이 온라인상에 사전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후 2시 36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이보다 2시간 40분 빠른 오전 11시 57분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도 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고 밝혀 실제 유출 시간은 더 이른 시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예고에도 다수 가상화폐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유출 경위와 유포자 조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지난 3일에 있었던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해경 특수구조대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경 특수구조대는 출동을 했다가 공기통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와서 공기통을 싣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가 출동 당시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구조하러 급하게 출동하는 걸로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 20분경 해경 평택 특수구조대의 출동 모습입니다. 먼저 구조대원 1명이 걸어 나옵니다. 뒤이어 1명, 또 1명 모두 걸어서 보트까지 이동합니다.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구조대원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구조보트의 서치라이트를 켜고 출항한 건 6시 26분이 넘은 시각. 인천 VTS가 해경의 최초 출동 지시를 내린 6시 6분에서 이미 2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는 바다로 나갔다가 인근 어선 선착장으로 되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수를 위한 공기통이 모자라 더 싣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6시 30분이 넘어서야 다시 출항을 했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 7시 17분이었습니다. 일단 출동부터 하고 공기통을 추가로 보냈다면 현장 도착 시간을 한참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구조보트에 있는 공기통 3개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인근 선착장으로 돌아와 2개를 추가해 출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길에 장애물이 있었고 길바닥이 얼어 있어 뛰지 못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은 영상이었고 중앙에 화분 몇 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1초가 아쉬운 그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해경 인천구조대는 구조보트 고장을 이유로 민간 어선을 빌려 타고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포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담장을 고치던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진 옥상 외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옥상 외벽이 사라졌습니다. 떨어진 외벽은 바닥에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11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담장을 보수하던 근로자가 떨어지는 외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옥상 외벽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었지만 접근 금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이곳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가 어찌 있는 상태죠. 출입금지 설정을 해놨다가 따로 나중에 낙하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작업하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포항에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 건물입니다. 바닥에 타일 조각이 나뉜 겁니다.
강풍과 여진으로 타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외벽과 위태위태한 담장이 곳곳에 방치돼 있지만 당국은 오히려 통제선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강풍 여기 바람 세게 불었거든요. 그럴 때 또 떨어졌지. 아이들이 학교 다 다니는데 위험하지.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부상자 대부분은 외벽이 떨어지거나 무너진 담장 때문에 발생했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건물 아래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대림동 거리에서 오늘 새벽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흉기와 강목을 든 두 남성이 다투다가 흉기에 찔린 중국 동포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남성 2명이 뒤엉켜 나타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손에서 흉기가 반짝입니다. 붉은 외투를 입은 남성은 강목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몇 초 뒤 뒤엉켰던 몸이 떨어지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달아납니다. 강목을 든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동포 26살 유모 씨로 밝혀졌고 가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재료를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흔이 넘은 노모에게 주려 했다는 사정을 들은 마트 측은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마트 안을 서성이다 가방 안에 물건을 넣습니다. 62살 이모 씨가 오징어와 쇠고기 등을 숨긴 겁니다. 공사장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 씨는 공공근로 등으로 한 달 수입이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뇨 등을 앓고 있는 91살 어머니와 자신의 병원비와 약값 대기도 벅찼습니다. 결국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물건을 훔친 겁니다. 정당하게 계산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적발됐지만 딱한 사정을 들은 마트 측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2차례 더 물건을 훔쳤고 이상하게 여긴 마트 측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마트 측은 또 경찰에 선처를 구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범행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학생이 시민들의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승객들로 빽빽했던 버스에 공간을 마련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출근길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승객들이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소리칩니다. 한 여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곧바로 기사는 갓길에 버스를 정차했고 시민들은 조금씩 양보해서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평소 구급법을 알고 있던 한 승객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5분 안에 심폐소생술 해야 되니까 2번 하는 순간에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위기를 넘긴 여학생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어지러움증만 호소했습니다. 출근 시간 버스가 10여 분 동안 정차했지만 항의하는 승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다 피해주고 차를 우선 멈추게 한 다음에 119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와달라 해놓고 시민들의 양보와 협조로 발빠르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의 가전제품과 난방을 켜고 끄는 시스템 스마트홈입니다. 하지만 보안이 허술하면 누군가 내 집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생 몇 명이 한 보안 시험에서 맥없이 뚫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공대생 조성준 씨는 스마트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문득 시스템의 보안성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료 4명과 팀을 이뤄 점검한 결과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외부인도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해 코드만 변경하면 집주인인 척 속여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지만 노트북을 이용해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집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주인들 몰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민의 양해를 구해 시험한 결과 단지 내 차량 제어기와 난방 그리고 조명까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은 이게 정보 유출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지만은 스마트홈이라는 게 해킹을 당하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홈 시장은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포털 가전업체까지 뛰어들며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2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술 구현 경쟁에 비해 보안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정부의 관련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직자 30여 명이 당을 떠났는데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국당이 300억 원대 빌딩을 매입해서 당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사가 2007년부터 입주해 있는 여의도의 한 빌딩입니다. 원래는 7개 층을 쓰던 걸 대선 이후 돈을 아끼기 위해 2개 층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월 1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버겁다는 한국당이 최근 수백억 원대 당사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자유한국당이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입니다. 국회에서 5분 거리로 12층짜리인데 무려 3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일까요? 한국당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모 은행을 비롯해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의 합계만 10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당이 가진 돈 30억여 원을 보탠 뒤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매달 나오는 이자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이어서 현재 나가는 돈보단 저렴하다는 게 당직자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쪼그라든 당 살림 탓에 고육지책을 마련했던 건데 일각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부동산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갭 투자 성격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갭 투자를 할 경우에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190억 원대 건물을 대출과 임대료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호화 당사를 매입한다고 비판했지만 1년도 안 돼 민주당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대개 과거 선거에서 참패한 당은 당사부터 규모를 줄이거나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이제 공식이었죠. 소위 차떼기 수사 이후에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치적 효과보다는 일단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앞서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차떼기 사실까지 드러나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당을 맡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호화 당사 매각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며 지금은 빌딩 숲으로 변해버린 바로 이곳 여의도 공원 앞 공터에 천막 당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집권이 유력해진 2007년까진 염창동에 머물며 여의도 입성을 자제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도 2004년 지지율 급락 등 위기에 처하자 영등포 청과물 공판장으로 당사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허름한 당사를 통해 자성과 반성이란 메시지를 국민에게 띄운 겁니다. 이런 만큼 총선과 대선 참패 후 도리어 수백억 원대 당사 매입에 나선 한국당의 선택은 낯선 모습입니다. 정치적 효과보단 경제 논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모습인 겁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세입자로 있었던 당사마저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재벌들을 등쳐가지고 형성한 그런 재산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가에다 헌납해야 된다는 생각. 하지만 이런 논의는 단발성에 그쳤고 한국당은 이번 당사 매입으로 당 재정이 다소라도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여당이 제1야당을 패싱한다. 한국당과는 대화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새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 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가시도 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상견례는 대개는 웃으면서 덕담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오늘은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인사를 하러 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악수만 하고 바로 항의부터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당 패싱 논란을 지적한 겁니다. 제1야당 패싱하면서 또 밀실거래하면서 그런 작물을 만들어버리면 저희가 그걸 수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 원내대표가 파트너를 하기 싫다면 국민의당과 계속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는 얘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니까 얘기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적폐청산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보복 행위는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 MB 정권에서 정권 초기에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한 적은 없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합의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만 낼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하고 충분히 협력하고 손잡고 할 수 있다. 첫 만남부터 날선 설전이 오가면서 당장 임시국회 법안 처리 등 향후 일정에서 여야 간 협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5.18 특별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18 특별법은 12월 임시국회를 넘겨 내년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마치 주인처럼 행세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마치 자신이 당선인인 것처럼 경제 부흥을 국정기조로 정하자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부하처럼 하대하는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 씨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먼저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7일 녹음 파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내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선생님께서 경제 부흥을 내놨는데 먹힐 것 같다고 답합니다. 바로 이어서 최 씨도 경제 부흥은 괜찮다고 화답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기조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 씨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한 겁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라며 반말을 합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선생님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전화 올릴까요라며 부하 직원처럼 깍듯하게 말합니다. 이 대목은 2013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명박 정부 군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관여 정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번에는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의료재단에 여동생 남편을 채용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졌는데 이 재단은 현재 강남구청으로부터 요양병원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새로운 범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신 구청장이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인 박모 씨를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박 씨는 실제로 재단에서 2년간 근무했고 이 의료재단은 2014년 강남구청으로부터 구립요양병원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신 구청장은 구청 예산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의료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수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모레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일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제빵사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이 다른 새 노조가 나온 겁니다. 기존의 노조 측은 본사가 새 노조를 만드는 데 직접 개입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지난주부터 본사로부터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 현장에서 제빵사 파견 업체가 3자 합자 회사와 새 노조 가입을 요구했다고 기존 노조는 주장합니다. 은행 기업 해피 파트너즈 된 거 설명하고 그럴 건데요.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0여 명 중 기존 노조원은 약 800명인데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와 맞서고 있습니다. 각 인력 파견업체에서 만든 새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데 고용 형태에 대해선 열린 입장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1,000여 명이 가입했는데 앞으로 과반을 확보해 교섭 대표 노조가 되겠다고 합니다. 양대 노총이 얽히면서 파리바게뜨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파견 업체들에게 교육장에서 설명할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끌고 간 2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지역의 지방도로입니다. 흰색 차량이 교차로를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경찰차가 곧바로 뒤쫓았지만 굽은 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도주국을 펼치던 차량은 결국 잠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났고 밖으로 나온 25살 여성 A씨는 도로에 주저앉았습니다. 운전을 했던 24살 김모 씨는 차를 버리고 인근 풀숲으로 도망쳤지만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자친구 A씨를 서울에서 납치해 강릉까지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의 위치를 추적해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대피 경보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로 경보 때 대피를 한 사람은 대상의 5%뿐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당에서조차 양치기 소년식 경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베 정부가 머쓱해졌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쪽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3분 만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J 알럿을 발령했습니다. 미사일発射、建物の中、または地下に避難してください. 경보가 발령된 12개 현 가운데엔 미사일이 통과한 홋카이도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앞서 8월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경보를 발령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경보 시스템이 양치기 소년처럼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때 대피를 한 사람은 경보 지역민의 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사 정보를 알았다는 사람의 절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피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あなたが言うと大げさ、今の我々の日常生活にとってそれは単に恐怖心、不信だけを与えるものじゃないかというね。 아베 정권은 북한발 위기 국면에 총선에서 압승하는 등 내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한 지나친 공포 조성은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이 겪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할지 또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36살 직장인 박정숙 씨는 급하게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주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월세도 계약 끝나면 또 옮겨야 되고 월세값도 옮길 때마다 오르고 이러니까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만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간을 2배로 늘려 최소 2달 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것을 대비해 드는 전세금 반환 보증도 내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하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최대 8년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전월세 상한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혜택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아예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비과세인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내후년부터는 예정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는 대구 달성군, 가장 위험한 곳은 부산 중구.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역 안전지수 결과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지자체 안전도를 따지기 위해 분석하는 지표는 교통과 화재, 범죄, 자연재해 등 7가지입니다. 분야별로 평가해 1부터 5등급으로 계량화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대구 달성군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부산 중구는 자연재해를 뺀 6가지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단체에선 경기도의 안전등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가장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았던 서울 동대문구 역시 2년 연속 교통안전지수가 1등급이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유리한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건수를 따지기 때문에 단순 절대 사고 숫자가 아니고요. 또 지자체의 예방적 투자나 인프라 여건 등의 가산점을 줘 실제 위험도를 가려준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화장실의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모두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앞으로 화장실에서 쓴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리는 수거함이 마련됩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기존의 혜택을 보던 유치원과 초중학생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까지 포함해서 18만 5천여 명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됩니다. 필요한 재원 1,620억 원은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오늘 대지진 우려가 높은 지역의 원전 가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원전은 에히메현의 이카타 원전 3호기로 난카이 해저협곡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이 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펭귄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독일 젠켄베르크 연구소가 뉴질랜드에서 발견한 이 화석의 뼈는 길이가 약 177cm, 몸무게는 101kg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가장 크다는 황제 펭귄은 길이 120cm, 무게 40kg 정도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별 중에 별이 가려졌습니다. 부문별 최고 선수 10명에게 주는 황금장갑 골든글러브입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최고의 주인공은 기아 양현종 선수였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골든포터상을 받은 기아 양현종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승리, 그리고 우승의 간격을 재현한 겁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선 소속팀 기아에 8년 만에 통합 우승을 안겼고 한국 투수로는 18년 만에 정규리그 20승도 달성했습니다. 이미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른 양현종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36년 역사에서 처음 나온 상관왕입니다. 양현종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이두환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하늘에 있는 제 친구 두환에게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런왕 SK 최정은 91%, 최다 득표로 3루수 부분 수상자가 됐습니다. 선수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에 참석한 삼성 이승엽은 지명타자 후보엔 올랐지만 수상의 영광은 LG 박용택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이승엽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몰리면서 도심의 낯익은 풍경도 다시 펼쳐졌습니다. 계속 뿜어대는 매연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던 관광버스 차벽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 주차를 허용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여행사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335 고궁 관람에 나섰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로 얼굴까지 꽁꽁 싸맸지만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순간은 예외입니다. 지난 3월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일부 해제되면서 서울 도심 주요 관광지에는 9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서울 종로 창덕궁 안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금안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떠났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잠잠했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관광버스들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도심 교통정체 유발로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걷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에겐 끊임없이 나오는 배출가스도 논란입니다. 공회전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심각해요. 보행자로서는 기분 나쁘죠. 내가 그걸 신호 기다리는 동안에 나한테로 다 오니까 내가 다 마셔야 되니까 공기를.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부터 관광버스 상습 주정차 일부 구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2시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 관광지와 가까워서 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서울 세종대로입니다. 약 이 100m 구간을 따라서 관광버스로 인해서 단속과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던 곳인데요. 서울시가 이달부터 이렇게 제한적으로 평일에도 관광버스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대로와 창경궁로, 서대문구 모래내로 등 4곳으로 교통체증 문제 등으로 운전자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일단은 도로상에 이렇게 허용을 하고요. 원래 주 기능은 도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회전 단속 관련해서는 단속 인력을 확대했어요. 대폭 확대해서 지원 관리. 하지만 관광버스 기사조차도 시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합니다. 저만 해도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 주차요금 과태료를 냅니다. 주차 입장에서 고마운 건데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은 많겠죠. 반면 서울시에서 도심 관광버스 차벽을 없애겠다며 조성한 버스 전용 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서울시가 부지 임대료와 관제 시스템 설치비 등 사업비 총 18억 원을 들여서 만든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 서울역과 서울로 7017이 내려다 보이는 관광명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3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주차장에는요, 현재 관광버스 2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입차 후 2시간까지 주차요금도 받지 않지만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8대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유턴 구간이 사라지면서 주차장 진입을 위해선 도심 주변을 1km 이상 돌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 3일교회 가서 유턴해서 오지. 멀리 이제 이렇게 오는 거리를 저 청파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사후 면세점과 대형 음식점들이 몰린 마포구의 한 버스 전용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일 오후지만 주차된 버스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과 건강은 물론 원활한 도심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재개된 만큼 관련 대책도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영국왕 헨리 5세.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야말로 이상적인 군주의 자질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역사극 랭카스터 4부작에는 그의 이런 면모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실 헨리 5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누구보다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함께 어울렸던 인물은 폴스타프라는 이름의 무례배였습니다. 몰락한 기사였던 폴스타프는 가족과도 같았던 왕자가 왕위에 오르자 한달음에 신임 국왕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나의 할 왕자 만세. 그러나 왕위에 오른 할 왕자, 아니 헨리 5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정하고도 엄숙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는 사사로운 연을 분명히 끊고 자신이 짊어진 국민의 삶을 자각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똑같은 공식을 지금의 시대로 가져오면 어떠할까? 이곳은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끈적이는 세상. 사사로움을 끊었던 이들보다 사사로움에 얽매여 권력을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제는 새로워 보이지도 않지만 비선의 지인을 챙겨주기 위해서 뉴스테이 사업마저 건드렸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또한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친구의 아들을 챙기거나 직접 결혼시킨 인턴 사원을 걱정했던 사람들. 어느 공기업은 신입사원 전체가 아예 끈으로 입사했다는 기네스북감에 오를 만한 이야기까지. 함께 권력을 취하고자 했던 폴스타프 같은 인물은 세상에 넘쳐났지만 그것을 제어할 헨리 5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청탁 의혹은 보좌관 소행이다. 나는 몰랐다. 문건을 인턴이 만든 것 같다. 등등. 그들 역시 나는 너를 모른다를 외쳤고 그들 역시 냉정했지만 그들은 그보다 일찍 너를 몰랐어야 했고 또한 냉정했어야 하지 않을까. 헨리 5세만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일단 만나자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분명한 파격입니다. 날씨 얘기라도 좋다. 혹은 회담장의 테이블이 사각인지 삼각인지를 가지고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완전히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시하거나 다시 뒤집는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자, 이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동대 김준형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예. 자,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함께 계셨습니까? 원래 이게 지금 아틀란틱 카운슬하고 한국교류재단하고 일종의 포럼이었고요. 예. 원래 강경화 장관님도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거고요. 예. 예, 오늘 좀 파격적으로 윌버로스 상무장관하고 1시간 간격으로 틸러슨 발언이 다 있었습니다. 예. 강 장관이 거기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일단 좀 들긴 듭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거부하기가 좀 힘든 파격적인 발언 내용이긴 한데 어떤 맥락과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좀 소수 의견이죠. 대화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국무부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의견 차이 같은 해프닝도 있고 경질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듯한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외교적 업적, 근데 그것이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IS 문제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 그리고 나토 동맹 문제를 쭉 업적을 회고했고요. 예. 거기에 두 가지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트럼프와 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걸 좀 어필하는 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소신 발언 또는 자신 발언이었는데요. 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뭐 경질되더라도 이 말을 한다는 분위기가 약간 느껴졌고요. 예. 그리고 외교적인 해결을 하는 데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좀 보였다는 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역시 이제 제일 핵심은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트럼프의 트위터를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가죠. 지난번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차이가 있었고요. 예. 근데 과연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틸러슨의 카드를 살려두느냐, 이용하느냐의 문제. 워낙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자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에요. 이 틸러슨의 발언 직전과 그리고 직후에 백악관에 이제 그 반응이 나왔는데요. 예. 아주 이런지하에 자른 것은 아니고요. 좀 모호하게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이제 좀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느끼는 부분이 틸러슨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무래도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미국 정부의 어떤 분위기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감지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이제 바로 화성 15 이후에 대화로 갔다는 변화는 아니고요. 예. 직후에는 상당히 이 좀 위기 상황이나 군사 옵션이 또 한번 심각하게 고려됐다는 게 현지 얘기고요. 예.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기가 좀 잦아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틸러슨이 다시 대화파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북한이 저 정도로 갔다면
군사 옵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강경파와 정반대쪽에서 그거와는 달리 결국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틸러슨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는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유리하게만 생각한다면 틸러슨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좀 읽고 자신의 생각을 보다 매우 명확하고 좀 강력하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틸러슨 입장에서는 뭐 날씨 얘기해도 좋다 혹은 회담장의 테이블 모양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다. 이건 어찌 보면 좀 가볍게 접근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쪽에 대한 어떤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까? 탐색적 대화라고 말을 하죠. 거기서 나온 특이한 그 전에 말한 발언이 뭐냐면 북한도 저렇게 많이 노력과 돈을 들였는데 바로 비핵화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당히 북한이 이해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탐색적 대화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만나는 거에 대한 문은 열었지만 이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테이블하고 그게 사각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원하는 테이블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하거나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용의를 보여주는 테이블에 나오라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미국이 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군축을 하자든지 적대시 정책을 멈추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테이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테이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만나보자 이런 뜻으로 해결한 거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동대 김준영 교수로부터 현재 분위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니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10년 전에 기부금을 요청하던 이영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금한 12억 원을 호화 생활에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새희망 씨앗이라는 단체는 128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정작 2억 원만 후원금으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임원의 아파트 구입, 골프 여행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연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김진선 씨를 비롯한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팩트체크팀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대영 기자,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모든 사용처가 다 확인되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모금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추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는 3만 4천여 개입니다. 이 중에서 24.7%인 8,500여 곳만 사용처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연수입 3억 원 넘는 기관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75%는 공개를 할 의무도 없는 건데 그러면 공개를 하는 기관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요새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선 냄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2015년에 모금을 해서 지난해와 올해까지 쓴 금액은 106억 원입니다. 아동 청소년 8억 7천만 원, 노인 장애인 5억 4천만 원, 여성 한부모 또 다문화 1억 9천만 원, 긴급구호 위기가정 6억 6천만 원, 사회적 소수자 5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주로 이렇게 사회적 배려 계층이 대상이었고 자체 모금 경비로 10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75%는 이런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게 공개 대상인 상위 기관들이 상당 부분의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는 소규모 단체들입니다. 일부의 불투명한 사례가 기부 문화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의무 공개 대상을 모든 기관으로 늘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망에서 벗어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앞서 본 것 같은 사건들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시스템인데요. 기부자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다 찾으러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해도 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의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야 되고 적법한 복지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를 파악하려면 국세청 가야 됩니다. 홈택스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따로따로 돼 있고 주무부처도 서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어놨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된 곳은 한 곳에 정보를 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세청으로 모든 관리를 일원화시켰고요. 영국과 일본,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괄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합된 관리로 기부자는 편리함을 느끼고 또 모금 기관은 투명함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내가 간다 하와이로 잡았습니다. 패러디군요. 예, 네가 가라라는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요. 김영우 국방위 위원장을 포함해 오늘 국방위원 4명이 하와이 행으로 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그리고 일본의 유엔사를 돌아보고 오는 20일 귀국할 일정입니다. 아, 벌써 갔습니까? 예.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잠시 살펴보면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23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국방위원 4명은 오늘 13일에 가서 20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겹치네요. 예, 위원장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 국방위는 개점 휴업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때문에 먼저 이제 오늘 떠나는 의원들을 보면 하와이로 떠나는 의원은 4명인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김학용 의원, 경대수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간 이정현 의원 4명입니다. 원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가기로 했었는데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자 연기하자고 하고 본인들은 안 갔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설전도 있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방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간다는 게 그런 경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시는 거죠. 의사 일정 저는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김영우 위원장이 어제 얘기 들었다고 했는데 여당 측에서는 지난주부터 연기하자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근데 안 간 사람들은 안 간 보람도 없이 그냥 지금 개점 휴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네요. 뭐 미국 태평양 사령부하고 약속이 있어서 외교적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없습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 일정을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면담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8월에 방한해서 기자간담회까지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힘든 인사를 보러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한 여당 의원이 국방부에 문의했는데 미국 군에서도 의원들이 의회 일정 때문에 약속을 연기하는 것은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양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굳이 회기 중에 하와이를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군요. 하와이를 꼭 보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목할 만한 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중에 본인을 찾아와서 최근 당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도 안 좋다. 이번에 미국 방문에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예산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당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한국당 패싱을 막겠다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는 일종의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국방위에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 그리고 5.18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청회라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그럼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다 하와이로 가버린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 영화에서 장동건 씨는 차라리 갔으면 했는데 그죠? 이분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가버렸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의 비유법입니다. 예, 누구의 비유법입니까? 신선한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바로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의 말인데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오줌이 마려 길거리 아무데나 쉬했다고 해서 집 나가라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되겠습니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박주원 최고위원 본인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15일 박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반발입니다. 내쫓지 말아달라 이런 건데요. 예. 그런데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DJ 비자금 의혹 제기는 지난 2008년에 당시 언론에서 크게 다뤘고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 때문에 많이 이제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권위를 잃었을 때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만든 것 아니냐. 예. 여당에선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본인을 아이로 비유하거나 당시 제보를 그냥 쉬한 거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자리에도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한 바 있는데. 예. 아이 같진 않던데요. 예. 네. 하여간 바로 그 자리에서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몇 번에 걸쳐서 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간접적으로 오늘 시인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박주원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없고요. 그 측근들이 받았던 그런 비자금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DJ 비자금이라고 안 하고 측근들 비자금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당시는 이른바 삼김 시대로 당 총재와 당이 동일시되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의 말은 사실상 시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 왜 주성영 전 의원과의 전화 녹음 파일 예. 이걸 공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아마 오늘 저 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 문서를 예. 이 문서에 내용이 있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흔들었는데 예. 그걸 밝히진 않았고요. 예. 방금 자리가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자리였는데 끝난 다음에 예.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도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결국은 공개는 안 했습니까? 예, 공개는 안 돼 있었고요. 예. 본인이 검찰 재직 후에도 예. 주성영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또 오늘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친박은 없다입니다. 예, 홍 대표 얘기인가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직후에 예. 홍준표 대표의 말인데요. 홍 대표는 이제는 친박계가 없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는 없죠 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실상 친박의 패족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4년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이후에 지난 13년간 친박계는 보수정당의 주류로 군림해왔는데 이제는 사실상 패족이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내 친박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친박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자연 탈색 중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예. 자연 탈색이 힘든 친박으로 깊게 각인된 약 10명 내외의 강성 친박만 생존을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예. 분석했습니다. 표현이 뭐 재밌기도 하군요. 자연 탈색.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친박이었던 걸 사람들이 잊어주기를 기다리는 예. 상황으로 해석이 예.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이 35표를 얻긴 했습니다. 예. 저 10여 명 내외 강성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어제 득표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니까 예. 강성 친박이 약 10명 정도가 있을 것이고 예. 나머지 25명은 친박이라기보다는 비홍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예. 분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파는 일종의 이념적 지향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배분 또는 당권에 대한 불만 세력의 결집 이렇게 예. 해석되곤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권력이 없는 친박이 이제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 저항하는 비홍으로 결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조용히 있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이 만약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를 흔드는 하나의 저항 세력으로 다시 세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집니다. 낮엔 서울 1도 등 영상의 기온을 되찾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뉴스 끝나자마자 윤정식 기자가 나올 텐데요. 윤정식 기자는 난임 부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취재한 바 있습니다. 이미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ttled long and heady on my shoulders. The winter's light feels different on my skin. It doesn't seem to strike as far below the surface, so